집값 하락의 단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랑 가계부채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장기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가 얼마나 빨라졌냐? 8년이 빨라졌다. 이 인구 감소는 왜 빨라졌을까요? 혼인, 출산율 감소. 그러면 혼인, 출산율 감소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집값이죠, 집값. 요즘 결혼할 때 제일 따지는 거 보면은 내 집 마련 해올 수 있냐? 남자들은 그걸 제일 많이 생각을 하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애 안 낳는 이유, 그 다음에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서는 커리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니? 남녀 갈등. 혼인율 감소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다 정치적입니다. 보시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이용해 먹어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경상도랑 전라도를 엄청 싸우게 만들었죠. 지역감정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한쪽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든다, 저쪽에 욕을 먹도록 만든다, 그렇게 하면요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매장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똘똘 뭉쳐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 잘했잖아요. 이대남 프레임. 그래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누가 지역 갈등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모님 세대에는 좀 있더라도 저희 때는 갈등은 좀 덜하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기사들이 막 조장을 하죠. 그 다음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애 키우기 힘들고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인구 감소는요 출산율 감소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도 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인구 감소해도 계속 집값 오른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장기적 우상향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열받으니까 입어야 되겠어. 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분 한학연자가 아니라고 하시죠. 뭐라 그래요? 결국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주택이란 매수 행위를 할 때 바이 개념이 있다. 10개를 사버린다, 투자 수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빠진 게 있죠. 저 10개 어떻게 살 거예요? 저 10개 살려면은 내가 한 100억쯤 가지고 있어서 한 10억짜리 10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죠. 그럴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갭투기로 사야 되죠. 근데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구수까지 감소해요. 인구 감소가 8년 당겨졌어요? 가구수 감소는 안 당겨질 것 같아요? 가뜩이나 가구수 증가의 대부분은 저분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세금 피하려고 세대 분리한 게 굉장히 큰데, 수요가 이렇게 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이야기 하느냐? 대형 공급이 적었으니까 빨리 뛸 것이다. 미분양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사겠죠. 그런데 지금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추세고, 1, 2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집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형을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느냐? 대형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높아요. 농어촌 해가지고 0.2% 더 붙죠. 왜 소형이 많이 분양됐을까요? 사람들이 소형 살 돈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도 인구 감소해서 계속 상승한대요. 그럼 벗어볼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 명 더 있어. 뭐라고 하시냐? 욕구 5단계 개설. 그래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런데 원래 집은요 여기 정도에 속해야 되죠.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 이상한 소 집으로 급을 나누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집에서 나온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집으로 급 나누고, 차로 급 나누고, 직장으로 급 나누고. 그래서 다 급 나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으로 급 나누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사무직 하니까 대단하고 현장직 하는 사람들은 별로다. 그 집은 누가 지어줬는데? 천민자본주의 인간들이 있다는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요런데 CBD, GBD, YBD 이런 업무지구, 도심권역이랑 강남권역, 여의도 이런 데가 뜬다. 학군지. 그래서 과밀학교는 더 과밀학교가 되고 빠진 데만 빠진다. 목동이나 강남에서 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학급의 인원들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학군지는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 거기도 줄어요.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막 나가요? 못 들어오게 가격만 잔뜩 올려놨죠.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와야 뜨는 거지. 그러면 들어오려면 가격을 낮춰야 들어오는 건데, 이분이 말하시는 거는 여기가 좋고 여기가 안 좋으면은 빠졌을 때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 더 빠지면서 여기로 간다 이 얘기 하는데,
여기로 가려면은 여기 살던 사람들은 왜 여기 살고 있었겠어요? 여기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줄고 있죠. 목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목동 저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몇 명이었냐? 지금 몇 명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일본도 뭐 도쿄나 이런 데는 딴 데는 빵원주택 나와도 도쿄나 이런 데는 떴으니까 예시를 그런 식으로 많이 들죠.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윙뿅 하고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빨리 감소한 곳 일본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인구 줄어서 집값 폭락한다는 말 믿었는데 이론과 다른 현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2013년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소득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외국 경제에서. 그런데 요분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죠? 왜 그딴 헛소리를 퍼뜨리느냐? 아, 이게 정답이 바로 나오죠. 아베노믹스 때문이죠.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2012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베노믹스가 세계의 화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되게 뭐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척 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돈 오지게 풀자. 이게 아베노믹스잖아요. 돈이 없어? 풀어. 국가에서 빚내서 풀어. 국채 발행해서 돈 만들어가지고 풀어. 계속 풀어. 오지게 풀어. 그래가지고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30까지도 올라가고 260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푸니까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오지게 많이 풀었다. 그러면 이게 화폐 가치 하락이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이걸로 뭐가 올라가야 돼요? GDP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고 물가가 살아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개뿔도 없이 그냥 자산 가격만 올라갔다. 그것도 거의 뭐 2021년 이쯤 돼서야 91년 정도 수준, 버블 수준까지 겨우 올라갔다. 우리나라 91년도 생각해봅시다. 91년도에 받던 월급으로 지금도 똑같은 월급을 주겠다 라는 사장이 있으면 턱이 돌아가도록 죽방을 때리면 되는 거죠. 최저임금 거기다 신고해가지고 아, 저 인간이 나 골수까지 다 파먹고 돈도 안 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거 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베노믹스 때문에 겨우 끌어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요? 일본인들이? 안 사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풀면 되지 않겠느냐. 되겠어요? 일본 골골대도 그리스 꼴이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축통화. 뭐 기축통화의 기준에 따라서 미국만이 기축통화다 라고 하면은 일본은 준기축통화에 들어가고 어디서 선정한 기축통화 그걸 따졌을 때는 일본도 기축통화죠. 거기서 선정한 게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 이렇게 5개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축통화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중기축통화. 그러니까 요거는 화폐 가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국채를 국민들이 사줬다. 어떻게 사줬어요? 주식 망했어. 부동산 망했어. 그러니까 저축? 아니면 국채 사는 거예요. 아, 국가를 살려주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돼요? 아직도 달러 빠진다 우르르 팔아먹고 주식 오른다 또 우르르 사고 돼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보면 일본 지금 빈집만 1000만 채. 빈집만 1000만 채 나오는 거는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어때요? 2030년에 일본 넘어선다. 2030년 되면요 우리나라 고령화율. 자, 10년 뒤에 집값 오른대요.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령화율이 더 심하다. 그리고 빈집이 지금 10년 새 2배가 올라갔다.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8.4대책, 2.4대책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무조건 되죠. 270만원 공급은 무조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급까지 쏟아져.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매매 수요는 둘째치고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서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만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부동산 자체가 발전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가만히 두면 어때요? 연구진들이 갤럭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반도체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거기다 넣어놓는다. 주식에 넣어놓는 이유는요, 지금이야 거품 많이 껴서 저희가 막 비추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주식에 돈을 넣어놓는 이유는 제가 그 회사에다가 돈을 넣고 투자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가만히 있으면 84가 85 되고 86 되고 그러다가 언젠간 대형이 돼서 아까 저기 하얀 머리 그분은 대형이 뜬다고 하시던데 대형 돼서 집값 오르겠네? 내가 84 두 채 사면은 둘이 결혼해가지고 출산율 올려주면서 3구 하나 나왔다가 4구 5구까지 크겠네?
이게 돼요? 안 되죠. 오로지 유동성이다. 그런데 유동성이 올라갈 수 있느냐? 자, 2030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 넘어서면서 인구 지진. 자, 인구 지진 하면요, 무슨 소리예요? 일할 사람들은 준다. 그리고 부양비는 늘어난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80명이 20명을 부양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20만원이 필요해요. 20명씩 20만원, 400만원이면 각 5만원씩 내면 4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명까지 늘어나요. 일할 사람은 줄고 노년층은 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만원씩 필요하면 20만원씩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때 소득이 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5만원 부양비 내고 95만원을 쓸 수가 있었다. 근데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냐? 아니죠. 110만원까지 올랐다. 10%나 올랐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은 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저축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부족하죠. 전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모을 수 있는 유동성이. 근데 집값이 올라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줄어도 어쨌든 취업은 더 잘 될 거고 돈을 더 잘 벌 거 아니냐. 100명이 생산하던 시대랑 50명이 생산하던 시대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요, 굳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구가 힘이에요. 지금처럼 급격하게 주는 거는 엄청난 피해다. 그러면 누가 제일 위기예요? 내 집 마련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내 자녀한테 물려주면 돼요. 그러면서 실수요 한 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죠. 1850만호 중에서 1000만 채의 다주택자들이 있죠. 그런데 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가 확 줄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왜 영연주택이 나왔어요?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니까. 그래서 저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한국 출산율은 2, 3년 내에 반드시 반등하게 된다. 근데 반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0.7밖에 안 되는데 2, 3년 내에 출산율 반등하면은 10년 뒤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이야기냐?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해서. 그러니까 출산율 기준이 15에서 49세인데 베이비 붐 세대가, 애 안 낳는 세대가 저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출산율 자체, 분모가 크니까 분자가 더 작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은 100분에 한 70명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50분에 40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0.7이고 이때는 0.8이죠. 50분에 60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1점이죠. 출산율 엄청 올랐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출산 숫자는 더 줄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출산율 올라가면 그런 여론들 또 나올 거예요. 출산율이 올라가니까 인구 문제 없다. 아니에요. 심각하죠. 이게 일본의 사례입니다. 1.45명까지 올라가죠. 중간에 1.25명에서. 그런데 숫자를 보면 줄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요, 앞으로 저 분모가 계속 줄기 때문에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져도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한 악순환이다. 인구가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빠져가지고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여기서 좀 버텨주는 인구들이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버틸 수 있겠지만 그거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 그분들이 경험한 상황은 그거밖에 없죠. 투자도요, 돈이 되는데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앞으로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투자가 들어갈 것이냐.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에서 막 반도체 내고 막 하드 나오고 그런데 수요가 줄어가는 CD롬, CD 시장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잘 안 하죠. 왜 부동산은 꼭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물론 이야기한 대로 대도시, 그 다음에 뭐 직주 근접이 되고 학군지인 경우는 덜 위험하다 정도이고 지방은 소멸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게 뜬다 라고 자신하기는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요, 그냥 인구 감소가 수요가 줄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주택 수요가 많이 사니까 그건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